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어서 전자배치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복습하고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전자배치 뭐 주기율표의 원소가 118번까지 있는데 그 모든 원소에 대해서 모든 원자의 전자배치를 우리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1번에서 20번 정도까지가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수능 범위이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는 1번에서 10번까지 전자배치를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되는 이제 전자배치 규칙과 원리가 몇 가지 있었죠? 세 가지였는데 기억이 날까요?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이 싸움 원리. 자, 오비탈에 전자가 배치될 때 그냥 배치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에 의해서 배치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그 원리 규칙 중에 첫 번째가 싸움 원리였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자가 오비탈에 들어갈 때 결국엔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누르려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오비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1번 원소가 우리가 알다시피 수소잖아요. 수소 원자번호 1번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비탈 중에 특히 1s 2s만 놓고 보면 2s가 주양자 수가 더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높죠. 이런 경우에 전자가 하나가 배치되려면 어디에 돼야 되느냐? 안정한 상태의 전자 배치. 특히 무슨 상태? 그렇지. 가장 안정한 상태인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면 이 전자는 어디에 가야 된다? 예, 여기 1s 오비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1s1이라고 표시할 수 있죠. 실제로 이 에너지 준위는 바로 여기에 있는 핵에 있는 양성자와 이 전자자의 인력으로 정의가 되는데 거리가 더 가까울수록 인력이 크고 에너지는 더 낮아지기 때문에 1s 때가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쌓아 올리라는 말 자체가 벽돌 쌓듯이 안정한 상태로부터 쌓아 올리라는 얘기죠.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집 그릴 때 어린아이들하고 이제 우리 여러분이나 어른들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 보통 집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리지 않나요? 방금 지붕부터 그랬잖아요. 그 위에서 지금 그려서 내려와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근데 싸움원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싸움원리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애들이 그림 그릴 때 보면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어린애들은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땅을 그리고요. 기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지붕을 이렇게 얹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또 자연의 순리에 더 순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원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나가자. 그래서 이 헬륨 외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헬륨이래. 그렇지. 2번 헬륨 원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이제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조심할 게 있죠 여기. 특히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2s 말고 2p 오비탈도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전자 껍질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여러분 알다시피 기억하죠? K 껍질, L 껍질이 되는데 같은 껍질 에너지 준위가 같죠? 근데 수소에 비해서 헬륨은 에너지 준위가 달라진다는 거 그거 좀 조심하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왜 달라져야 되냐면 여기 보면 핵안의 양성자가 수소 같은 경우 하나일 텐데 그래서 이 원자번호가 1번이잖아요. 근데 헬륨은 2번이니까 양성자가 2개가 될 겁니다. 그 결과 이 전자를 당기는 인력이 더 셀 거고요. 그 얘기는 에너지가 더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1s의 에너지 준위가 헬륨 같은 경우에는 수소보다 훨씬 더 안정해집니다. 얘가 얼마나 안정해지냐가 우리가 뭐 꼭 정확하게 기억할 내용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낮아진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s나 2p도 마찬가지인 게 역시 에너지가 낮아져요. 수소에 비해서 인력이 더 세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건데 수소 외에 다전자 원자는 전자와 핵 사이에 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는 인력도 있지만 거기 추가되는 것보다 전자가 이제 2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자 간 반발력도 고려해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 이 전자가 어떤 오비탈에 들어있냐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비탈에 따라 에너지가 또 달라진다. 이게 차이점이었죠. 그래서 2s 다음에 2p인데 2p 오비탈 같은 경우가 에너지가 이렇게 좀 더 높아집니다. 자, 여기서 이 에너지 간격 차이에 대한 건 되게 상대적인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대략적으로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역시 싸움원리를 적용해보면 전자는 어떻게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우자.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여기 1s에 들어가야 되겠죠. 1s. 그 다음에 주의할 점 두 번째 전자가 들어갈 텐데 여러분 여기 1s에 들어갔으니까 2s에 들어가도 되고 2p에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무슨 상태? 바닥 상태. 가장 안정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전자의 원자의 상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여기 그렇지 1s의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주의할 점은 같은 스핀의 전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죠? 그렇죠. 파울리의 베타올리였죠. 베타올리. 여기 베타 조심하세요. 그리스 문자 베타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이 스핀이 다른 두 가지의 스핀을 가지기 때문에 전자 자체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가지 스핀을 가지니까 이 경우에는 같은 스핀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 스핀의 전자가 들어간다. 만약에 여기에 전자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그렇죠.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불안정한 상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들뜬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하나이기 때문에 오케이 1s가 아닌 2s나 2p 뭐 다른 오비탈이 있으면 이제 들뜬 상태가 되겠고요. 헬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두 개니까 두 개의 모든 전자가 1s에 있을 때만 그때가 바로 안정한 바닥 상태가 된다. 그러면 2s에 이 전자가 있으면 이제는 하나가 전자가 올라가 있으면 들뜬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냐면 이 사이에 1s에 있는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같은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반발력은 존재하죠. 그럼 반발력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는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거든요. 실제로는 얘가 여기에 에너지 중에 있지만 살짝 불안정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전자가 2s에 하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가장 안정한 상태를 찾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가 가장 안정하다. 그래서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1s2가 된다. 오케이. 여기서 1s2 할 때 두 개의 전자는 반드시 스핀이 달라야 된다. 그게 바로 파울레 베타올리였죠. 오케이. 이 파울레 베타올리를 좀 더 확장해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오비탈은 원자에 대한 오비탈이라고 해서 원자 오비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AO 아토믹 오비탈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화학을 더하다 보면 실제 원자를 통해서 뭐도 이해를 해야 되냐면 분자를 이해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공유결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원자들이. 그러면 이제 실제는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다루진 않지만 그냥 참고로 얘기하면 참고라고 표시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molecular 오비탈에서 MO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시 얘도 오비탈이기 때문에 전자가 이 분자 오비탈에 원자의 오비탈에 있던 아이들이 분자의 오비탈로 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전자들도 역시 뭐가 적용이 되느냐? 파울리의 베타올리가 적용이 돼요. 오케이. 따라서 전자는 스핀 양자수가 ms가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림을 표시하면 업스핀, 다운스핀. 따라서 이 외에 다른 스핀이 없어요. 따라서 여기에 만약에 전자가 3개의 전자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반드시 같은 스핀이 충돌하게 되죠. 그럼 서로 베타적으로 이제 작용이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 파울리 베타 원리는요, 바로 뭐의 원리냐면요, 파서블의 원리예요. 파서블. 파서블의 반대는 뭐죠? 그렇죠. 임파서블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면 가능한 전자 배치고 얘를 만족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전자 배치예요. 자, 불가능하다는 건 뭐냐? 결국 그런 오비탈은, 그런 전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존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자연 세상에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룰 이유는 굳이 없죠. 그런데 조심할 거는요,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한다 하더라도 아까 이 헬륨에 있는 헬륨에 있는 전자가 쌍을 이렇게 이뤄도 되지만 쌍 이렇게 올라가면 혼자 있는 전자죠. 이 용어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쌍을 이루는 거를 우리가
전자쌍. 영어로는 일렉트론 페어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전자쌍 반발 원리 뭐 이런 거 나중에 분자에서 배우게 되면 그 내용에서도 전자쌍이 언급이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혼자 있는 전자는 우리가 홀전자라고 하죠. 홀전자. 우리말 중에 이제 호라비 뭐 이런 말 쓰죠. 그런 것처럼 쓰는데 얘는 영어로는 unpaired electron. 그러니까 짝을 이루지 않았다. 결국 얘는 이 짝을 이룬다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유결합에서 분자메탈에서는 결국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쌍을 이루어서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쌍을 이루는 건 맞는데 대신에 그 전자들의 스핀만큼은 어떻게 된다? 달라야 된다. 다시 말하면 파울리 베타 원리가 여전히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명 인간이나 아니면 뭐 벽을 우리가 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파울리 베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결국 내 몸이 칠판을 뚫고 가고 싶으면 내 몸을 구성하는 원자의 전자가 여기에 잠시 벽을 이루고 있는 그 원자의 오비탈에 잠시 들어갔다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각각의 그 전자들이 스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전자의 그 예를 들어 업스핀인 전자가 이 벽에 있는 전자의 업스핀에 의해서 배타된다. 그래서 우린 여기를 뚫고 갈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뭐 여기에 전자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세상이 완전 달라질 텐데 현재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 보면 3번은 이제 리튬이잖아요. 리튬은 이제 양성자가 3개로 늘어나 버렸어요.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아주 커졌죠. 그래서 아까 헬륨 같은 경우 1s 이 정도 됐는데 이제 더 내려옵니다. 1s가 1로. 오케이. 그 다음 2s 이렇게 하고요. 역시 다전자 원자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2s하고 2p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렇더라도 2p 에너지 준위가 달라 보이네요. 2p 에너지 준위끼리는 얘네는 뭐만 달랐지? 자기 양자수만 달랐지? 그러니까 부양자수, 즉 L이 0이면 S오비탈, 그 다음 L이 1이면 P오비탈이라고 했는데 얘는 부양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 사이의 반발로 인해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지만 이 같은 L의 상황에서 얘네만 뭐만 다르죠? ML 값만 다르죠? 값 기억하나요? 마이너스 1, 0, 1 세 가지를 가지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예를 들면 이제 무슨 오비탈? 2px, 2py, 2pg 오비탈은 물론 달라요. 같은 종류의 p 오비탈이긴 하지만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방향이 이 경우에는 방향은 에너지 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얘 이름 자체가 자기양자수입니다. 따라서 전기적이나 자기적인 영향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자기적인 조건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같은 거죠. 조심하시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리튬 같은 건 전자를 3개를 배치해야 되니까 어디 배치하면 될까요? 가장 안정한 싸움 원리를 적용해서 그렇죠. 1s1, 그 다음 1s2, 그 다음 2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전자가 여기에 업이든 다운이든 들어가는 순간 파울리 베타 원리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래서 그 다음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 2s1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전자 배치를 써보면 마스터 전자 배치 1s2, 2s1이 되죠. 그러면 이 전자 배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것인가? 이걸 그렇죠.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바닥 상태가 아닌 다른 전자 배치가 가능할까요? 어떤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이 2S에 있는 전자가 2P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죠. 그럼 1S2, 2P1 하면 이거는 뭐가 되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들뜬 상태입니다. 왜 가능하냐 자꾸 묻냐면 가능한지를 따지는 것은 뭐다?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이기 때문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위배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루는 바닥 상태, 질 상태는 뭘까요? 즉 파울리의 베타 원리 다음에 뭘 또 고려해야 되냐면 바로 프로버블입니다. 이런 상온 조건에서 특별하게 어떤 조건을 주지 않고 뭐 높은 온도를 조건을 주거나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보통 상태에서 가장 이 프로버블한 있을 법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바닥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안정한 상태. 그러면 요거의 반대로 또 뭐가 되겠죠? 그렇죠. not probably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전자 배치는 결국엔 파서블한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는 전자 배치 중에서 어떤 경우는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를 말하고 그 외에는 에너지 준위가 좀 더 높은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약속하면 이걸 우리 약속에서는 안정한이라는 상태로 번역할까요? 의미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럼 얘는 뭐라고? probably 아닌 것은 다 뭡니까?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렇죠. 이 가장 안정한 상태. 여기서 조심할 건 가장이란 말도 붙여야 돼요. 가장 안정한 상태. 요거를 우리가 바닥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정의하겠다. 그러면 가장 안정하진 않지만 가능한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들뜬 상태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바닥 상태예요. 전자배치의 기준은. 그래서 바닥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 가면은 이번에 베릴륨이라고 넣으세요. 전자가 4개죠. 여기서 조심할 거는 해간의 양성자가 이번 4개로 늘어났다. 그럼 1S의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돼요? 더 내려가는 거죠.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그럼 2S가 거기 있을 거고, 그 다음 또 2P가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죠. 에너지 준위 같은 3개의 오비탈이 있을 것이다. 4개의 전자 배치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가장 싸움 원리에서 가장 아래 에너지 준위가 낮은 1S2, 그 다음 2S1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고민해보자. 어떻게든지 네 번째 전자는 어디에 넣을까요? 만약에 2P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상관없어요. 대신에 걔는 더 불안정할 뿐이야. 그치? 들뜬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라면 2S2. 적어주면 1S2, 2S2가 됩니다. 자, 5번 이어서 가볼게요. 5번 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성자, 해간 양성자 몇 개? 이제 5개가 됩니다. 숫자를 써볼게 이번에. 그럼 1S 어떻게 될까요? 또 더 내려가요. 오케이. 2S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2P도 내려오겠죠? 선생님이 옆으로 지금 표시했는데 좁아서 옆으로 표시한 겁니다. 뭐 위에다 표시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여러분 전자 5개 어떻게 배치할까요? 1S1, 1S2, 2S1, 2S2. 그 다음에 전자는 당연히 그 다음에 싸움 원리에 의해서 가장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은 2P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3S는 또 여기 위에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전자 배치를 하면 불안정한 들뜬 상태가 되고, 여기에 2P의 전자 배치를 하는데 이 얘네들의 셋은 에너지 준위가 어땠다? 아까 전에 같았다.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기 때문에 어디다 배치해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 편하게. 그럼 결국에는 뭐 어디 해볼까요? 여기 끝에 해볼까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적어주면 어떻게 되죠? 1S2, 2S2, 2P, 1이 되죠? 자, 이 경우에 2px, 2py, 2pg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구체적으로 2px1이나 2py1이나 2pg1이라고 쓴다고 해도 틀린 게 아니죠.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이긴 해요. 그쵸? 이 경우 모두를 우리가 바닥 상태라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 6번에서 발생을 해요. 6번. 6번이 동소가 아니네. 6번이 누구지? 탄소. 탄소해 같은 경우에는 자 6개의 양성자를 가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자 배치 보면 1S 있고 2S 있고 2P까지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싸움 원리 적용돼야 되고 파울리 메타 원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1S2, 2S2까지 됐어요. 그 다음 이제 2P2를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전자 배치 해주면 1S2, 2S2, 2P2가 되는데,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2개의 전자를 나타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자, 같은 오비탈 이렇게 놓고요. 여러분이 한번 2개의 전자를 여기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셨나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얘네들의 모습처럼 비슷하게 아까 여기다 넣었나요? 뭐 이번에 가운데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하나를 전자 배치한 상태에서 얘도 똑같이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그 중에 하나의 오비탈에 쌍을 이루게끔 해주는 거죠. 가능하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얘를 쌍을 이루지 않고 이렇게 두는 경우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 경우에는 얘가 전자 쌍이 됐고요. 이 경우에는 각각이 다 뭐가 돼요? 홀전자가 되죠. 즉 전자쌍 1개와 홀전자 2개가 됩니다. 자, 여러분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차피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2가지야. 인력에 대한 것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야? 반발력이에요.
자, 전자 간 반발력이 같은 오비탈에 들어있는 두 전자가 있을 때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경우보다 어떨까요? 그렇죠. 여기에는 전자 간 반발력이 존재할 겁니다. 그럼 전자 간 반발력이 존재한다는 건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여러분 전자쌍 반발력을 위해서 분조 따질 때 이 전자쌍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발이 일어날수록 불안정하다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반발을 한다는 것은 얘가 불안정해진다는 뜻이야.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보다 반발하지 않는 이 경우보다 더 불안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가 불안정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이 경우는 왼쪽의 경우는 들뜬 상태가 돼요. 그럼 이 경우는 반발이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가장 그래도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바닥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배웠던 싸움 원리나 파워리 베타 원리라면 싸움 원리 낮은 에너지 준위 오비탈대로 채운 거 맞고요. 그 다음 파워리 베타 원리까지 적용돼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들뜬한테 맞아서 달라진다는 얘기는 전자 배치에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3번 규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않은 3번 규칙이 뭐냐? 이걸 이제 훈트라는 과학자가 밝혀냈다고 해서 우리가 훈트 규칙이라고 해요. 훈트 규칙, 훈트 룰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원리 했는데 이번에는 규칙으로 갔어요. 즉 앞에 5번까지는 이 새로운 규칙이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5번 이후에서 필요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게 훈트 규칙인데 왜 훈트 규칙이 적용됐냐면 보세요. 1S, 2S까지는 다른 오비탈의 선택권이 없어. 따라서 그 오비탈 채우면 다음 에너지 준위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 2P 같은 경우에 오비탈의 특징이 뭐냐면 같은 에너지 준위 가진 게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죠. 좀 어려운 말로는 이제 한자로 쓰면 축퇴되었다라는 말도 쓰고 이건 잊어버리세요. 그다음 degenerate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야? 같은 에너지 준위 오비탈이 있다는 뜻이야. 즉 방이 여러 개 있는데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 방향만 다른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같은 방에 굳이 집어넣어서 반발을 하기보다는 따로따로 들어가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전자가 가능한 쌍보다는 어떻게? 홀전자가 많은 쪽을 선택하게 돼. 그게 더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우에 핵심 뭐야? 홀전자 수를 최대로 만드는 전자 배치를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보다 이 경우가 더 불안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S2, 2S2, 2PC2 하면 둘 다 전자 배치 표현이 다 된 거 똑같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구분이 안 되죠, 솔직히. 그래서 이왕이면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은 게,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적어주면 될까요? 1S2, 2S2, 그림 순서대로 2PX, 2PY, 2PG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PX는 없고, 2PY에는 두 개가 있고, 2PG는 제로죠? 자, 이 경우에 전자가 없는 오비탈은 여러분 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1S2, 2S2, 2PY2 이렇게 써도 돼요. 자, 그럼 오른쪽 건 어떻게 구제할까요? 그러면 1S2, 2S2, 2PY1에 2PG1이 되겠죠. 자, 탄소라는 아이에 대해서 전자 배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우리는 뭘 찾아야 된다? 바닥 상태를 찾자. 어떻게 더 안정하냐? 이렇게 홀 전자가 더 많은 경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훈트 규칙은 이렇게 좀 설명하거든요. 빈 버스 규칙. 여러분 좌석 버스, 일반 시내버스 말고 좌석 버스라고 해서 좀 장거리 가는 버스는 양쪽에 이 두 명씩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쫙 배치되어 있죠. 그 빈 버스가 왔고 우리가 줄을 서고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빈 버스가 왔으니까 처음 사람이 들어가면 어디에 앉겠습니까? 그 빈자리 중에 한 자리, 특히 이제 창가에 앉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그 많은 자리를 두고 그 앞에 앉았던 사람 그 옆자리 잘 안 앉잖아요, 우리. 그치? 그래서 어디에? 다른 창가에 또 앉겠죠. 그런 식으로 창가를 먼저 따로따로 다 채우죠. 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홀전자로 먼저 채워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모든 오비탈, 모든 자석에 창가가 절반이 찼으면 그 다음 전자는 어쩔 수 없이 어디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지. 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쌍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는 거야. 신기하게 사람도 그런데 전자도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뭐 비유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요거를 구분해줘야 되는 게, 자, 그럼 정리해보자. 파울리 베타 원리는 파서블의 원리이기 때문에 얘를 만족해야지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건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즉 들뜬 상태냐 바닥 상태냐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파월 베타를 만족한다면 이제는 아까 말했던 싸움 원리, 얘를 만족하면 프로버블한 바닥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싸움 원리 만족 못하면 들뜬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탄소 같은 경우에는 파월 베타랑 싸움 원리 모두 만족해버렸잖아요. 이때는 이제 세 번째 규칙, 여기 뭐야? 훈투 규칙까지 적용을 하자 이거야. 그래서 훈투 규칙까지 적용을 했을 때 이 경우까지 다 만족하면, 모든 원리와 규칙을 만족하면 그걸 뭐로 정의하자? 바닥 상태로 정의하자. 선생님하고 약속을 한번 해보면 이 상태를 우리가 동그라미 상태로 정의할게요. 바닥 상태. 우리가 찾는 기준점이니까. 그러면 들뜬 상태는 불가능하진 않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세모 상태로 보면 돼. 세모 상태. 가능은 해요. 언제든 들뜰 수 있기 때문에 전자는. 그러면 아까 말했던 파월 베타를 입에되는 불안정한 상태, 아니구나, 불안정한 상태, 존재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까 선생님 처음 정의한 대로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전자 배치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좋냐? 동그라미냐, 세모냐, X냐로 구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가 바닥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 여기는 들뜬 상태, 여기는 불가능한 상태. 이렇게 쓰면 동그라미랑 세모는 무슨 상태가 돼요?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 원리 규칙을 모두 만족할 때만 바닥 상태.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원리 중에 하나라도, 규칙을 하나라도 만족 못하면 들뜬 상태. 애초에 파월 베타 원리가 위배되면 이거는 불가능한 상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가장 중요한 탄소 원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버리면 뭐 그 다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7번 질소로 갈까요? 힘내십시오. 근데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정말 화학에서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이제 원자를 이해하면 우리가 분자나 나중에 화합물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질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성자 7개가 되죠? 그래서 아까 탄소보다는 에너지 준위가 더 어떻게 돼요? 낮아지겠죠. 그림 좀 그런데, 오케이. 1s, 그 다음 어디? 2s, 그 다음 2p가 있겠죠? 자, 그럼 7개의 전자. 1s, 2s, 그 다음 이제 2p가 3가 돼요. 그래서 전자 배치는 1s2, 2s2, 2p3가 되는데, 여러분 어디다 배치할까? 이 3개의 전자.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 쌍을 이루어도 가능한 전자 배치야. 들뜬 상태가 되겠지만. 그럼 이 경우에는 가능한 게 뭐가 있죠? 가장 안정하게 훈투 규칙 적용하려면 창가에 한 자리씩 앉으면 되겠죠? 이게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겠네. 그래서 이걸 좀 풀어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2px1, 2py1, 2pg1이 되겠죠?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서 전자 배치하면서 우리가 강조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전자 껍질이나 그 이전에는 우리가 원자가 전자수라고 했죠? 여기 탄소 같은 경우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예요? 원자가 전자수라는 건 뭐지? 예전에 여러분 최외각전자라고 말했지? 최외각전자. 개인적으로는 최외각전자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편인데 이유가 뭐냐? 얘는 그냥 가장 바깥에 있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바깥에 있는 것만으로 부족해. 바깥에 있으면서도 의미가 있어야 돼. 원자, 그래서 까전자야. 원자가 전자 하면 이게 안 돼요. 문장 이상해져요. 원자가 전자가 2개이다 해버리면 원자가 2개인지 전자가 2개인지 이게 아니야. 원자가 전자야. 원자가 전자. 그래서 위에가 써야 되는 표현이 요건데 중요한 게 바로 얘가 화학적인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뭔 말이야? 가장 바깥에 있다고 모든 게 다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심지어 최외각전자 같은 경우는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되면 계속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자가의 전자는 가장 바닥 상태를 기준으로 정한 전자이기 때문에 들뜬 상태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원자가 전자가 달랐다고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화학적인 의미가 있는 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전자가 아니라 가장 바깥 껍질에 있으면서 의미 있는 전자인데 그걸 또 쪼개고 들어가 보면 그 중에 전자쌍도 있고 홀전자가 있는데 특히 또 홀전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3개의 홀전자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아이가 다른 아이랑 이제 원자는 보통 불안정해요. 이 전자 배치 상황에서는 안정하지만 원자 자체가 원래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랑 만나서 안정해질 때 이 칠소가 수소를 만나면 몇 개의 수소가 가능하냐? 바로 아까 말했지만 전자끼리 쌍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쌍을 이룰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전자가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NH3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 배치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8번 가볼까요? 산소 가볼게요. 산소 뭐 어렵지 않죠? 산소는 8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1s 더 내려갔죠? 2s 그다음 2p 이렇게 표시해주면 의미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1s2 2s2 그다음 2p가 몇이야? 4개 남았죠? 2p4인데 자 어떻게 하자고? 가능한 짝을 이루지 않는 홀전자만 먼저 배치해. 그럼 2p3인데 여기 하나의 전자 들어가야 되겠죠? 어디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 그럼 해석해보자. 전자쌍 1개에 홀전자가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s2, 2s2, 2p4 구체적으로 써보면 어떻게 돼요? 2px1, 2py2, 2pg1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바로 산소의 홀전자가 몇 개예요? 2개예요. 따라서 결합할 때 이 바로 홀전자 2개가 쌍을 이루게 되면 결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산소란 친구가 드디어 수소를 만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H2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이전까지는 옥텟 규칙이라는 말을 설명했죠? 8개를 만든다는데 그 옥텟 규칙이 항상 성립하는 규칙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홀전자 간의 전자쌍을 이루는 걸 결합을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옥텟 규칙 무조건 틀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H2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보세요. 전자가 더 늘어났는데도 붙을 수 있는 H의 개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그거는 바로 뭐야? 전자 배치를 해봤더니 홀전자가 3개에서 홀전자가 2개로 줄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홀전자 볼까요? 붕소가 홀전자가 1개였어요. 바닥 상태에서. 그 다음 탄소는 홀전자가 2개, 질소 3개. 다시 산소부터 쌍이 생기니까 홀전자가 2개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홀전자 수가 항상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자 그럼 9번 갑시다. 다 왔어요. 10번까지만 가면 돼요. 자 9번 플로린전. 자 그럼 양성자 또 9개. 자 그럼 전자 배치 볼까? 1s, 2s, 2p. 아까 산소보다는 1s가 더 내려와 있을 겁니다. 자 전자 배치 볼까요? 1s2, 2s2 어떻게 될까요? 2p, 2p, 2p5죠. 그럼 어떻게? 자 물론 나중에 다 그려놓으면 이거 무슨 순서로 그렸는지 우리가 몰라. 그렇지만 과정에 여러분 그리면서 이 규칙을 생각하면서 가자고요. 훈투 규칙 적용해서 3개를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2개를 표현해주면 이게 2p5가 되겠죠? 그러니까 홀전자가 몇 개 됩니까? 홀전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플로린은 결합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군데에서밖에 결합 못해요. 그래서 수소를 만나도 어떻게 됩니까? HF가 되죠. 바로 그 유명한 뭐예요? 플로리나 수소인데 이름은 이게 바로 불화수소 기억납니까? 불화수소? 일본에서 우리 수출 규제 걸었던 품목 반도체 생산에 아주 중요한 물질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식이 왜 HF인지 느낌이 오겠나요? 그 다음 이제 다 왔어요. 우리 목적지. 자, 네온 갑시다. 자, 네온은 양성자 몇 개? 해발 양성자가 10개예요. 따라서 1s가 더 내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 2s 있고요. 2p. 선생님이 지금 2p까지만 그렸는데 3s를 안 그린 이유가 뭡니까? 결국 10번까지는 주기율표에서 뭐죠? 2주기까지 해당되죠? 주기율표 그릴 줄 아나? 주기율표 모습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뭔가 주기율표 왼쪽 오른쪽에 크게 탑이 이제 있죠? 이렇게 꼭대기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성이 이루어져 있는데 개수가 맞을지 모르겠다. 3, 4, 5, 6 어쩐지 안 맞네요. 좀 지울게요. 7, 8개 이렇게 되죠? 거대한 주기율표 말고 짧은 주기율표를 봤을 때 선생님이 지금 2주기까지 가는 거예요. 번호가 어떻게 돼요? 원자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선생님 번호 원자번호 써주는 이유가 우리가 원소기를 알면 좋긴 한데 원소기를 무조건 외우라는 뜻은 아니야. 대신에 이게 어느 정도의 번호를 가지면 어디에 가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10번이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바로 뭐야? 껍질로는 K 껍질, L 껍질. 딴 데서 볼까? 전자 껍질로는 K 껍질, L 껍질. 오비탈로 설명해보면 1, 2번 원소는 1s 오비탈밖에 안 써요. 그래서 얘네는 1s 오비탈로 전자 배치가 끝난다. 그 다음 여기는 그렇죠. 여기 3, 4번까지는 2s까지 전자 배치하면 끝나죠. 그리고 드디어 어디? 여기 5번부터 10번까지 원소는 어디에? 2p 오비탈에 전자를 채우면 끝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눈치가 빠르면 다음 번호가 몇 번이에요? 11번은 다음 에너지 준이 바로 3s에 채워지기 때문에 이 다음 미칸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 미칸에 예를 들면 그려주면 11번이 여기서부터 전자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옥텟 규칙을 배웠는데 옥텟 규칙이란 말이 8이라는 숫자지만 우리가 이제 화학원에 전자 배치를 해보면 이 옥텟 규칙 진짜 의미는 뭐냐?
S와 P 오비탈을 다 채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여기 있잖아요. 네온. 자, 1S, 이거 해볼까요? 1S, 2S, 2P, 이제 6예요, 6. 여기 다 채운다고. 그러면 하나 채워주고, 또 하나 채워주면, 여기 보세요. 홀전자 자체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반응을 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홀전자가 있어야 반응을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얘는 그런 가능성조차 없는 거야. 이 자체로 보니까 우리가 안정하다고 해야지.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비활성 기체. 다른 말로 뭐 불활성 기체. 뭐 비슷해요. 활성, 가능성이 없다는 건데 이 표현보다는 요즘은 그냥 18조 원소라고 하는 게 타당합니다. 네, 왜냐면 얘네가 반응했어요. 네온도 반응하고 심지어 마지막 남았던 헬륨도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일상적으로 이 조건에서 반응하지 못하지만 특이한 조건에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아예 안 해요 말하기 좀 애매해. 그래서 18조 원소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로 다시 돌아가보면 이 주기율표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타내잖아요, 주기율표를. 근데 우리가 전자배치 볼 때는 싸움 원리를 생각해보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주기율표를 어떻게 그려야지 맞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그려야지 맞는 거지. 이렇게.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뭉서,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탑을 쌓아서 올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전자배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그냥 이 주기율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걸 뒤집은 모습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전자배치가 떼낼 수 없어요. 전자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게 주기율표도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결합, 화학결합도 설명이 되고, 그 다음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화학의 중요한 파트입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오늘은 10번까지 전자배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숙제를 내준다면 뭘까요? 11번부터 20번까지의 전자배치를 꼭 해보세요. 오케이. 그럼 전자배치를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원자과 전자수는 기본적으로 알고, 그 다음 뭐야? 홀전자수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기율표 위치까지 알게 됩니다. 주기율표에서 특징으로는 꼭 알아둬야 될 거는 주기율표에서 뭘 꼭 알자? 족과 주기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생각합시다. 달력으로 얘기했을 때 1주, 2주, 3주, 4주 그게 바로 주기죠. 그 다음 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게 바로 주기예요. 그거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징이 여기 K 껍질은 몇 주기? 1주기. L 껍질은 2주기. 그 다음 몇 주기? 3주기, 4주기인데 우리는 보통 4주기 정도까지만 주로 쓰니까 그 이유도 있어요. 실제는 7주기까지 있고. 족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첫 번째 족 몇 조? 1족이죠. 첫 번째니까. 가족이란 뜻이야. 그룹. 가족이야, 가족. 여기는 2족이죠. 근데 여러분이 좀 의심하는 게 뭐냐면 2족 다음에 원래 3족이잖아. 그치? 3족이 맞아. 근데 3족은 언제부터 나타나면 우리가 다루지 않는 바로 21번부터 나타나요. 스칸딘부터.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주기율표에서 여기는 몇 족이다? 그렇지. 13족이라는 거. 이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13족이에요. 그 가운데 3족부터 12족까지 10가지는 바로 뭐야? 우리가 안 배웠던 디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전이원소로 따로 불러요.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14족, 15족, 16족, 17족, 그 다음 마지막 여기서 18족 원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2주기 17족 원소는 뭐 어떻게 돼요? 2주기에 17족 원소니까 뭡니까? 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달력에서 2주차에 예를 들면 금요일, 토요일 앞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뭡니까? 어떤 플로린 원소 이렇게 나오듯이 프라이데이 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전자배치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서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